그 애는 말했다. 이제 죽을 때도 됐죠.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날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준비는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 단지 남은 건 고요한 작별뿐이었다. 나는 김태석 78,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하나다. 민수. 민수는 똑똑한 아이였다. 책만 있으면 밤새도록 읽었고 시험에서 늘 반 1등이었다. 나와는 다르게 나는 학교도 못 나왔다. 글씨도 늦게 배웠다. 그래서 민수를 더 사랑했고 더 밀어줬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잠을 자는 대신 막노동을 뛰었다. 그런 아이가 지금은 내 앞에서 서류를 흔든다. 도장만 찍으세요, 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고요하다. 그 고요함이 나를 잠식해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기로 오래전 마음먹었다. 내가 아끼던 라디오 하나, 손때 묻은 가죽 지갑, 그리고 민수가 그려줬던 어릴 적 그림 한 장, 그것만 침대 옆에 두고 산다. 그리고 매일 민수가 올까봐 병실 문 쪽을 바라본다. 바보같이. 오늘도 민수가 왔다. 이번엔 장례식장 예약서를 들고 왔다. 병원비 아깝잖아요. 이젠 뭐 돌아가셔도 되죠. 간병인은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옆 침대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냥 웃음이 났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도. 바보 같은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그 말 끝에 숨어있는 외로움을 먼저 보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애의 눈엔 아무것도 없었다. 진심도 외로움도 후회도 그냥 돈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아니, 이건 편지가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 써내려간 마지막 유언, 그리고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내 진심도 그의 죄도 모두 담겨 있었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나는 허리를 크게 다쳤다. 철근이 무너졌고 나는 깔렸다. 병원에서 3개월을 누워 있었다. 그때 아내는 눈물로 나를 간병했고 민수는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왔다. 아빠 밥 먹어요. 그 작은 손이 밥을 퍼주던 걸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손이 지금은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손이 되었지만 말이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전교 1등도 했고 장학금도 줄줄이 받았다. 나도 기뻤다.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날도 선명히 기억난다. 아버지 등록금이 부족해요. 나는 공사장에서 한 달치 월급을 미리 당겨 민수 통장에 넣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더군. 그때도 나는 묻지 않았다. 그냥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민수는 대학을 다니며 점점 변했다. 더 똑똑해졌고 더 무표정해졌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미팅을 갔다. 나는 알았다. 그 아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나에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식했고 돈도 없었고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한 남자였다. 민수는 결혼을 하면서도 내게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 요즘은 가족 초대 안 해요. 간소하게 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처음으로 내게 전화해 욕을 했던 날도 기억난다. 왜 그딴 병원에 계세요? 병원비 때문에 카드값 밀렸어요.
그 말에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요양원 침대 위에서 나는 민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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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고 무겁다. 그는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아버지, 이번엔 유산정리 계약서예요. 병원비도 정리할 겸 도장 하나만 찍읍시다.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고개만 끄겼다. 그게 나였다. 늘 그렇게 말없이 넘겼다. 그 순간 민수는 나를 보며 말했다. 왜 말을 못해요? 듣기 싫으세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시선을 창문 밖으로 돌렸다. 저 창밖에 핀 작은 꽃 하나에 시선이 머문다. 그건 마치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화분 같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너도 아버지가 됐더라. 민수는 멈칫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 제 얘긴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넌 나처럼 안 살 거다. 넌 나보다 더 철저하게 외롭게 살겠지. 민수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준비했다.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물어가는 해처럼 꺼지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나를 완전히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날부터 나는 내가 직접 말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병실에서 조용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나를 비췄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오랜 침묵을 깨듯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화면 저 너머 그 아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지금 이 순간을 상상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담아야 했다. 단 한 번 내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라도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말도 방해 없이 들을 수 있을 거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랜 세월 침묵했던 내 안에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였던 기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 나는 몰랐다. 내 말이 너에게 닿을지.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남긴 재산은 없다. 너도 알고 있겠지. 대신 내가 너에게 남기는 건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을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다. 이제 그 침묵은 끝이다. 나는 손을 뻗어 녹화를 멈췄다. 그리고 USB에 저장했다. 작은 갈색 봉투에 넣어 간호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민수야, 다음 생에는 나는 너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저주가 아니었다. 그저 나를 덜 미워해도 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나는 간호사다. 김태석 어르신을 3년 동안 돌봐왔다. 그분은 늘 조용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배려했다. 그날 밤 어르신은 내게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다. 민수가 오면 꼭 전해주세요. 말 없이. 며칠 후 민수 씨가 다시 요양원에 왔다. 평소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고 시선은 늘 바닥에 박혀 있었다. 내가 봉투를 건네자 그는 처음으로 손을 떨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요양원 정문 앞 벤치에 민수 씨가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하늘만 바라보았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눈은 항상 붉어 있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알게 되었다. 그가 이제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을. 어르신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말은 지금도 이곳에 살아있다. 그 벤치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래도 아버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